버스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오늘은 오히려 다행스럽다. 사실 이곳은 걷기에 별로 나쁜 길은 아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서기만 하면 곳곳에 제법 우거진 나무들이 바람을 몰고 와 더위를 식혀주고 많지 않은 사람들의 발걸음도 한가롭게 느껴진다. 그런데 나는 이제 겨우 100m쯤 왔을 뿐인데도 양손에 든 짐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블라우스 안에서는 땀기가 배어나온다. 거기다가 숫제 딱 돌아서 버리고만 싶은 마음 때문인지 벌써부터 발걸음은 땅에 질질 끌린다. 지난밤 시아버지에게 찾아올 결심을 굳히자마자 나는 벼랑간 마음이 급해져서 밤늦게까지 김칫거리를 다듬고 갈비를 재워놓고 분주했다. 오늘도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서둘다가 곰곰이 따져보니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고된 방문이 아니니 그가 기다릴 까닭도 없고 그렇다고 연로한 어른을 내가 살뜰히 보살피기 위해 웃는 얼굴로 나선 길도 아니었다. 전에도 나는 반찬통을 들고 그가 살던 도남동 집에 자주 다녔지만 그때는 이렇듯 발걸음이 무겁지는 않았었다. 마음이 내켜서가 아니라 혼자 사는 노인에게 최소한의 사람 노릇을 하기 위함이었으니 엄격히 말하자면 그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 마음이 편하고자 함이었다. 내가 그를 마음에서 제쳐두기로 한 것은 좀 오래전 일이다. 앞에 시라는 꾸민 말이 있다 해도 그에게 아버지라는 따뜻한 혈족의 호칭은 아무래도 좀 지나치다. 그는 이기적이면서 인색하고 남과 정이라고는 한치도 나눌 줄 모르는 성정에 늙어가면서 점점 주책스러워지기까지 한다. 다짐컨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난했더라면 나는 지금처럼 그를 미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가 군색해진 뒤 그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생긴 뒤부터 그가 미워지기 시작했으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나는 속으로 그의 돈을 탐했고 그때마다 그에게 손 한 번 내밀어 보지도 못하고 혼자서 배반당하곤 했다. 그리고는 스스로 나서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래 원망했다. 남편이 혐오스러울 때 도저히 감정을 가진 인간으로 대하기가 힘들 때마다 나는 시아버지를 떠올린다. 그래야만 가장의 의무를 저버린 남편의 모렴치함을 어느 만큼이라도 참아줄 수가 있다. 그렇지만 글쎄 내 자신 인내의 한계를 나로서도 측정할 수가 없다. 아파트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때문에 머리가 빠개질 것 같고 금방이라도 미쳐버릴 것 같은데 남편은 오늘 아침에도 골프채를 어깨에 메고 손을 내밀며 그린피야 친구가 내준다지만 최소한 캐디 팁이라도 자기가 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어디서 배웠는지 제법 사랑티가 나는 말투를 흉내냈다. 물어보다마나 어떤 대책도 없을 그에게 보증금 말을 해보았자 내 속이 더 상할 줄 뻔히 알면서도 그가 골프장 아가씨에게 줄 팁을 걱정을 하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우리가 새들어 사는 아파트의 주인은 지난 3년 동안 월세 한 번 올린 적 없이 묻어난 사람이었는데 엊그제 갑자기 찾아와 급히 목돈이 필요하다며 월세 보증금을 올려야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우리 형편이 안 된다면 달리 전세 입주자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사정을 설명해도 남편은 역시 막무가내로 사탕을 조르는 어린아이처럼 손바닥을 계속 내밀고 있었다. 시간 없어. 정 사장이 지금 아래서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는 내게서 아무 말도 안 들은 사람 같았다. 나도 그에게 아무 말도 안 들은 것처럼 하던 설거지만 계속했다.
골프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당신 몰라? 말투가 점점 짜증스러워지더니 당신 몰라 할 때는 와라 음성이 높아졌다. 곧 고함이 나오겠다 싶은데 과연 벼락치는 소리가 나왔다. 당신 지역이야! 그의 얼굴이 붉어지고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이 뱅뱅 돌았다. 그의 인내가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경고였다. 경고를 무시한다면 그는 곧 사납게 돌변할 것이다. 주방의 그릇들이 텔레비전 화면으로 날아가고 피아노 건반이 부서질 것이다. 나는 바보 같은 나는 행여 그 파편에 맞을까 두려워 몸을 웅크리고 참비 맞은 강아지처럼 발발 떨 것이다. 그 생각이 미치자 나는 전날 유치원생 엄마에게 받은 한 달분 피아노 교습비 봉투를 얼른 내주었다. 나는 그의 뜬금없는 폭력을 그렇게 예방했다. 터지지도 않는 폭력 앞에 진짜 겁을 먹고 스스로 또다시 굴욕스럽게 무릎을 꿇은 것이다. 돈을 받아든 그는 머쓱해지더니 곧 의젓한 몸짓을 되찾아 내 등을 툭 좁혀주고는 현관문을 박차고 뛰어나갔다. 무거운 골프백을 들고도 곧 날듯이 계단을 내려가다가 그는 아직 열려있는 문으로 나를 보며 희죽게 웃었다. 그 나이에 철딱선이 없는 웃음이라니. 하도 기가 막혀서 나도 모르게 돌아서 버렸다. 그는 지금쯤 친구의 크렌저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골프장으로 가며 이번 US PGA 챔피언전이 서튼데스 2차전까지 가서 극적으로 에이징거 선수가 이겼고 어쩌고 하며 떠들 것이다. 그 골프 대회가 이 땅도 아니고 미국에서 열렸다는 며칠 전 그는 어디선가 위성 채널로 경기를 보고 와서 나로서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용어를 남발해가며 흥분해서 떠들다가 나에게서 반응이 없자 무식하게 미국에서 가장 큰 골프 대회도 모르느냐고 투덜거리더니 마지막 연장전에 단판 승부가 멋졌다고 해설을 달아주었다. 그는 날마다 내가 듣건 안 듣건 간에 골프장 위에서 자신의 골프 폼이 얼마나 멋이 있는지, 자기가 친 공이 얼마나 환상적으로 날아가는지 따위에 대해 자랑하며 내게 실력을 인정받고 싶어 했다. 그의 말을 듣다 보면 골프 잘 치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있는 것 같았다. 골프장 가면 출세한 놈이고 돈 번 놈이고 다 소용없어. 골프 잘 치는 놈이 왕이야, 왕. 내 친구 그 재벌사위 말이야. 가그대 앞에서 한 수 배우려고 얼마나 굽실대는 줄 알아? 이런 남편을 내 생애 기둥이나 반려자로 삼기보다는 그가 내 손을 타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못되고 못난 자식 중에 하나. 그래서 절대로 버릴 수도 없고 헤어질 수도 없는 혈연 관계로 지보하고 사는 것이 요즘 내가 터득한 삶의 방식이다. 남편으로서 그에 대해 기대하고 절망하고 또 미워함은 곧바로 부메랑이 되어 날아와 내게 더욱 뼈아픈 상처만을 주는 악순환의 처참한 관계가 될 테니까 말이다. 나는 때로는 대책 없이 포악해지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내 눈치만 슬슬 보는 남편에게 갈라서 자고 말할 도끼도 용기도 없다. 한때는 그와 이혼을 결심한 적도 있었다. 내가 떠주는 밥에 길들여지면 그는 영원히 홀로 서지 못하고 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었고, 솔직히 말하자면 아직 내게 남아있는 나날들을 아끼고 싶었다. 그러나 나 혼자 편해보겠다고 그를 버릴 수가 없었다. 딸에도 이놈의 갈 곳 없는 아버지를 쫓아내자는 말을 차마 내 입으로 할 수 없었다. 그보다도 세상 사람들과 내 자신으로부터 남편이 가난해지니까 버렸다는
비난을 들을 일이 더 무섭게 됐다. 어느 날 아파트의 5층 계단을 굽이굽이 돌아 바삐 올라가는데 층계참에 높이 달린 창문 너머로 때이른 낙엽 하나가 내 앞으로 날아들었다. 나는 낙엽을 주우려다가 계단 위에 버질 앉았다. 곰곰 생각해보니 숨을 컥컥 대가며 서둘러 집에 갈 필요가 없었다. 지킬 것도 없는 아파트를 열쇠로 잠그고 다니는 것도 무서웠다. 불현듯 내 존재가 그 낙엽보다 더 가볍게 나풀거림을 느꼈다. 문득 섬광처럼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다. 그 생각은 순간을 밝게 했다. 나는 남모를 자유를 발견한 것이다. 아파트 위를 둥고는 낙엽보다도 일생이 단 하루라는 하루살이보다도 그보다 저 작은 먼지보다도 내가 더 작아졌을 때 나는 그 옥상 아래로 꽃잎처럼 가뿐하게 내려앉을 수 있는 자유를 얼핏 떠올린 것이다. 내가 그에게 불만을 시위하는 유일한 방법은 잠자리에서의 그를 거부하는 일뿐이다. 혈연 관계에서는 그 일이 용납되지 않으므로 그가 아무리 달콤하게 아니면 난폭하게 다가와도 내 몸은 그를 향해 열리지 않는다. 나는 알량아 남아 그런 나의 자존심이 마음에 든다. 그를 멸시하고 있으면서도 그가 치근덕거릴 때 주책 없이 내 몸이 뜨거워지면 무슨 창피냐 말이다. 나는 비록 생활은 초라하게 살고 있지만 섹스만은 우아하게 본능에서가 아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다는 지극히 당연한 여성성을 아직은 지니고 사는 보통 여자다.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발전하면 교미하고 마는 동물은 아니니까. 환양령 같으니? 넌 무슨 여자가 돈 벌어주는 남편만 사느냐? 그는 내가 거부할 때마다 별의별 소리를 다 질러대더니만 요즘은 아예 체념만 능치다. 어쩌면 멀쩡한 그의 허우대를 잘 대접해주는 속빈 여자라도 따로 있는지 모를 일이다. 전에도 그는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여자와 만난 꼬투리를 떠나곤 했었으니까. 그러다가 좋은 여자가 생겨 그가 스스로 나를 떠나는 일은 없을까. 느닷없이 그런 공상에 빠질 때가 있다. 곧이어 내 머리에 영상처럼 한 남자가 잡힌다. 그거 참 고약하네요. 약을 쓸 만큼 다 써보았는데. 종합병원 피부과 교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손에 물이 닿기만 하면 손바닥에 물집이 생기고 껍질이 일어서더니 몸 여기저기에 그 증상이 나타나서 1년 이상을 치료해도 낫지 않았다. 몇 번째나 병원을 바꿔보았어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내 일이 피아노 교습을 하는 일이고 보니 손바닥의 흠집에 대해 신경이 곤두서지 않을 수가 없었다. 대개 이 정도 치료하면 낫는데 좀 오래가네요. 피부병이라는 것이 대개는 원인도 모르고 치료법도 단순해요. 할 만한 조치는 다 해보았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프레드린솔론을 지금까지 복용한 것도 몸에 무리가 갔을 텐데 더는 쓸 수 없고 그렇다고 약을 중단하면 당장에 온몸에 번질 테고 어렵네요. 혹시 혼자 사시는 것은 아니지요? 아직도 피부가 젊은 아가씨 같은데 왜일까? 그는 내 손바닥을 들여다보던 눈길을 나에게 돌렸다.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은밀한 그의 말투가 나를 긴장하게 했다. 이제가 혹 나를 만만하게 보는 것은 아닐까. 내 몸 곳곳, 그것도 피부가 뻘겋게 허물을 드러낸 곳을 다 보였다는 열등감에 나는 와라 얼굴이 붉어졌다. 다시는 여기 오는 거 봐라. 속셈하고
아직도 그에게 잡혀있는 손을 거두며 일어서려는데 그의 나직한 음성이 나를 붙들었다. 흔히 혼자 두신 분들이 호르몬 분비가 안 될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가 있어서요. 나는 맥없이 웃어주기만 하다가 진찰실에 나왔다. 듣고 보니 생리가 있기 전에 증상이 더 심했었던 것 같기도 하다. 이다음부터는 힘들게 차례 기다려 진찰관 끊지 말고 곧바로 내 방으로 찾아오세요. 의사의 음성이 뒤따라왔다. 미친놈. 그렇게 낚시질에서 붙잡히는 여자도 있었니?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나왔지만 귓가에는 자기를 찾아오라던 그의 음성이 자꾸 나를 끌어당겼다. 힘들게 차례 기다리지 말고 내 방으로 찾아오세요 하던 말이 힘들게 참지 말고 내게로 와요 하는 소리로 들렸다. 호르몬 분비가 안 될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하며 그의 심각한 체하던 얼굴도 넓은 앞니마에 설핏 내려앉은 흰머리가 오히려 관록과 귀태를 더 나게 하고 시원스런 눈매와 운동으로 알맞게 그을린 얼굴이 부기에 상쾌한 인상이었다. 저 남자와 근사한 곳에서 함께 자고 나면 이 끔찍한 피부가 말끔하게 나올까. 절실하게 그 공상에 빠져 있는데 문득 경원의 등신대 유리문에 내 몰골이 들어왔다. 미친년. 나는 사납게 그 여자를 밀어붙였다. 나는 아파트 단지 중간쯤에 있는 근린공원에 그늘로 찾아든다. 여기 아파트 주민들은 속세의 시름이라고는 한치도 없어 보인다. 선텐으로 가무잡잡하고 곱게 태운 피부를 어깨까지 드러내고 흘러내리는 머리를 아무렇게나 틀어올리고 할랑거리며 걷는 여자들부터 앙증맞은 팬츠를 입고 뛰어가는 아이들까지. 두련히 이 평화를 깨는 사이렌 소리가 아파트 전체를 뒤흔든다. 소리는 구급차가 길 위에 모습을 나타내기도 전에 먼저 터져나왔다. 길 가는 사람들이 갑작스레 내지르는 소리에 후다닥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필 때야 머리에서 초록색 불빛이 어지럽게 돌아가는 하얀 차가 아파트 입구에 성급하게 나타난다. 상가 앞길이 막혀 빠져나가지 못한 차들이 이미 빽빽이 들어서 있는데 구급차는 대단한 특권을 가진 것 마냥 오만한 소리를 내지르며 계속 성마르게 앞차들을 재촉한다. 사이렌 소리는 다른 차들에게 누군가의 생명이 위급하다는 상황을 알려 길을 양해받고 싶다는 신호일 텐데 듣기에는 아파트 단지 안에 평온을 뒤흔드는 불길한 예고 같아서 주변은 일시에 긴장이 감돈다. 어차피 길이 막히는데 떠다고 뵐 수 있겠냐? 길가에 대형 컨테이너를 대놓은 운전기사가 상가 안으로 짐을 내려 17살 되어 보이는 짐꾼에게 건네주며 웅얼거린다. 컨테이너가 막고 서 있는 길은 일방통행이 되어버려 삽시간에 모여든 차들로 무질서하게 엉켜버린다. 저 새끼 저거 가짜 아니에요? 응급환자도 없는데 혼자 빨리 가려고 설치는지도 몰라. 에이 시끄럽다. 우리도 급하다. 지금 세상에 바쁘지 않은 놈 어딨냐? 저러다가 진짜 위중한 환자가 있으면 생사람 잡는디. 저거 보더라고. 저 차는 병원에서 나온 차가 아니고 119에서 나온 구급차요. 누가 급하게 부른 모양인데 큰일이네. 가만. 물건은 나중에 내리더라도 이 차를 빨리 비키줘야겠어. 운전사가 서둘러 시작해도 상가 안 가게의 점원으로 보이는 짐꾼은 계속 태평스럽기만 하다. 이제 틀렸어요. 다른 차들이 저렇게 우리 차 앞으로 막고 서 있는데요. 뭘 괜찮아요. 요즘은 저승 가는 길도 차가 막혀서 저 앰뷸런스 부른 사람도 그리 빨리는 못 갈 거예요.
나는 구급차를 부른 사람의 가족 중 누군가가 발을 종종거리고 나타날 것 같아 주위를 돌아본다. 차들은 갈수록 더 옮기고 여기저기서 튀어나온 클렉슨과 사이렌 소리만이 정신없이 울릴 뿐 아무도 구급차를 찾는 손길은 보이지 않는다. 나는 길가의 소음을 피해 상가 안으로 들어간다. 손님이 하나만 나타나도 물건을 사줄까 하고 기대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상인들과 눈을 마주치기가 민망할 정도로 한가한 곳이다. 전혀 모르는 남의 장사가 안 되는 것만 보아도 내 가슴은 울렁거린다. 피아노 교습이라는 내 어줍지 않은 일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나를 숨막히게 한다. 피아노를 배우는 아이가 산만하고 건방져서 도통 말이 먹혀 들지 않을 때나 젊은 아이 엄마가 함부로 명령할 때야 그렇다 쳐도 이제 갓 숨터를 벗었을 아이들의 티끌 한 점 없는 볼따귀가 진지한 긴장감을 가지고 열중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조차 나는 안절부절 못할 때가 있었다. 그런 때는 나 자신을 걷잡을 수 없었다. 금방이라도 벽이 무너져 내려 내 가족들이 압사당할 것만 같고 그 속에서 울부짖을 딸들의 모습이 뇌리에 박히기 시작했다. 피아노 교습은 결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었다. 사실 나는 내 딸들에게도 피아노를 가르치지 않았었다. 나는 피아노 치기가 싫어서 결혼했다. 기필코 나를 피아노 연주가로 성공시켜 보려던 어머니의 뜻을 단념케 하려면 그 방법뿐이었다. 나는 자신이 없었다. 새팽이 돌까 말까한 연습실의 방음벽에 갇혀서 남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만들기 위해 같은 음을 수십 번 동동거리고 씨름하다 보면 내가 하는 짓이 미친 여자의 그것 같았다. 눈을 들면 시커먼 피아노가 내 시야를 가로막았다. 천길 절벽과 마주대하고 있는 듯한 절망감이 나를 엄습해왔다. 손가락 끝이 피멍글 정도로 연습을 해도 연주는 신통치 않았다. 그렇다고 어머니에게는 유학이라도 보내든지 해서 나에게 다른 돌파구를 열어줄 능력도 없었다. 그녀는 피아니스트가 못된 나를 끝내 안타까워하다가 돌아가셨다. 거짓말 같지만 그때 나에게는 슬픔보다도 이제 다시는 내게 피아노 치기를 강요할 사람이 없다는 자유로움이 먼저 찾아왔었다. 그런데 배운 도둑질이라더니 지금 나는 피아노로 내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결국은 이것이 내 실체다. 나는 내 자신의 한계를 스스럼없이 인정한다. 남들에게 내색은 안 했어도 남편 그늘에서 빤한 살림에만 아득바득 매달려 살 때는 나는 항상 내 자신을 아깝게 여겼었다. 피아노 치는 일만 아니라면 나는 무슨 일이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가정에 예속되어 나의 모든 가능성을 사장시키고 내 생을 형편없이 낭비하고 사는 것이 억울하다고 스스로 잘난 체 했었는데 정작 생활의 책임이 나에게 맡겨지고 무슨 일이든 다 할 자유가 생겼는데도 뒤집어 말하자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생업을 찾아야 하는데도 나는 전기가 끊어진 전열기같이 최소한의 후보조차도 제대로 꾸려나갈 능력이 없는 여자다. 시간을 보내기 위해 상가 안에서 윈도 쇼핑이나 해보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큰 볼일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예전에 본 적이 있는 건강식품 코너 쪽으로 곧바로 간다. 시아버지가 즐겨 먹는다는 사슴피, 사양 등의 비싼 보약은 못 사더라도 용지버섯이나 인삼 아니면 하다못해 볼꿀이라도 사갈까 싶어서 들렸지만 전에 해보지 않은 일이라 자꾸 쥐가 낑긴다. 그런 내 마음을 알기라도 하는 듯
그 가게에는 점원도 없이 비어있다. 옆에 선물가게에 물어도 방금 있었는데 하고 말꼬리를 흘릴 뿐이다. 나는 재빨리 그곳을 나온다. 오후가 겨워가는데 시아버지 아파트가 있는 105동 쪽으로 걸음이 옮겨지지 않고 내 걸음은 동쪽으로 난 길을 따라간다. 시간이 늦어지는 것은 차라리 잘 된 일인지도 모른다. 밝은 곳에서 시아버지를 마주보고 하기 어려운 말이 어둠이 가려준 곳에서는 생각보다 쉽게 입이 떨어질 것도 같다. 1000만 원.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가 보면 어느새 나는 또 그 말을 주문처럼 외우고 있다. 혈색이 좋고 길쭉한 얼굴에 얄짤한 시아버지의 입술이 내가 돈말을 꺼내면 어떻게 변할까 생각하면 겁부터 난다. 내가 나설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남편을 보낼 걸 하다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잘못하면 남편은 내가 구걸할 기회마저 놓쳐버릴 수 있다. 시아버지는 나를 조금이라도 더 믿으면 믿었지. 지금 햇수로 4년째를 무지렁이로 놀고 있는 남편을 믿어줄 사람이 아니었다. 남편이 가정용 트랜스나 플러그, 콘센트 등 전기 부품들을 만드는 시아버지의 공장을 양도받았을 때 이미 회사는 기울어 있었다. 그때까지 남편은 상대를 나와 당시 재계에 급부상하던 한 대기업의 무역 파트에서 일했다. 그 회사의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자마자 연일 상종가를 치고 있던 때였다. 나는 그가 그 회사에서 얻은 경험을 반만 살려도 자기 사업을 잘 해낼 것이라 믿었다. 남편이 회사를 맡고서야 깨달은 사실이지만 영세업자들은 비싼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서서히 문을 닫던 시기였다. 다행히 남편이 전에 다니던 회사의 반개 계열사로부터 스피커와 전선 등 비교적 기술 개발과는 무관한 오디오 부품을 하청받게 되었다. 제품은 차질 없이 납품이 되었고 회사의 경영도 시아버지가 하던 주먹구구식의 보따리 장사를 탈피해서 중소기업으로의 틀을 갖추어 나갔다. 일이 쉽게 풀려나갈 때는 그도 제법 유능한 경영인으로 보였다. 그러나 전자부품 생산업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하고 기술직 공원들을 관리하려면 경영자 자신도 그 방면에 남다른 소양을 가지고 지칠 줄 모르는 투자 의욕을 과시하는 한편 세종부에도 밝아야 했다. 남편은 그 두 가지 기량에 역부족이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전에 몸담고 있던 회사에서 익힌 대로 로비를 잘해서 일감을 받아내고 은행 돈을 잘 얻어내는 것이었다. 그러다 남편에게 일감을 주던 대기업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되자 회사도 끈떨어진 연신사가 되었다. 그는 자체적으로 오디오를 만들겠다고 나섰고 덤벙대는 의욕은 1년을 버텨내지 못했다. 남편은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 그 일에 매듭을 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피하려고 만들었다. 수표를 막아야 하는 날이면 그는 골프장에 가서 내기 골프를 치고 있었다. 그리고는 난리야 어서 터져라 하며 세상이 곧 끝날 것 같이 오히려 돈을 더 썼다. 아파트 동문역 길가에는 플라타너스 잎이 제법 풍성하다. 예전에는 번잡한 그 지하철역 주변에 나무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었다. 유행의 첨단을 걷는 젊은 아이들의 유혹적인 차림새와 줄을 잇는 차들의 행렬. 끊임없이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쇼윈도 안에 온갖 상품들과 백화점 외벽을 장식하는 그럴듯한 캐치프레이즈가 길 양옆의 푸른 나뭇잎새들을 가리고 있었단 모양이다.
그 나무 아래를 맴돌던 커다란 말잠자리 한 마리가 아파트 앞 화단으로 날아든다. 넝쿨 장미가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있는 기낮은 담장 안쪽 아파트에는 바로 몇 걸음 앞 큰 길과는 전혀 다른 해질녘의 고요가 나른한 무료함을 빼고 있다. 잠자리가 나타나자 정적이 깨지며 갑자기 주위에 생기가 돈다. 나는 때 아니게 그 잠자리를 잡고 싶다. 그러나 내가 그쪽으로 가기도 전에 잠자리는 다시 낮게 날기 시작한다. 몸이 워낙 커서 높이 날지 못한다는 말잠자리가 곧 다리쉼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나는 계속 잠자리를 주시한다. 잠자리는 땅 가까이로 바짝 다가가 천천히 성회하더니 곧 짙은 자주색 갤로퍼가 만든 그늘 속 아스팔트 위에 사뿐히 내려앉는다. 나는 그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한다. 그때다. 검지손가락으로 열쇠고리를 뱅뱅 돌리며 활달하게 차 앞으로 걸어오던 남자가 잠시 주춤거리더니 잠자리 앞으로 다가간다. 검정색 티셔츠 아래 베이지색 바지를 받쳐 입은 그는 30대로도 보이고 제법 세련되고 원숙해 보이는 몸가짐으로 보면 40대 같기도 해서 얼른 나이를 가늠하기가 어렵다. 길쭉하게 뻗은 다리를 어린아이 걸음으로 살금살금 옮겨놓는 진지한 모습에 절로 웃음이 난다. 잠자리에게 용케 들키지 않고 그 앞까지 간 그는 이내 그 앞에 쭈그리고 앉는다. 그런 다음 살짝 그 날개 위에 열쇠를 올려놓는다. 불시에 습격을 받은 잠자리는 열쇠고리 아래 덮여버린다. 나는 잠자리가 지식할 것 같아 조바심이 났다. 그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갑자기 궁둥이를 하늘로 쳐들더니 얼굴을 땅에 대고 열쇠 밑을 쳐다보기 시작한다. 잠자리는 가엾게도 앞서한 것인지 꼼짝도 하지 않는다. 고개를 뒤집고 얼굴이 빨개지도록 열쇠 밑을 바라보던 남자는 손가락 끝으로 열쇠고리를 살짝이 밀어 올렸다. 그때였다. 죽은 채 하고 있던 잠자리가 재빨리 튀어나오더니 막 노을이 물드는 하늘 저편으로 날아가 버린다. 감쪽같이 그를 배반하고 가버린 잠자리에게 헛손질을 해보며 화퉁해하는 그의 표정이 포물을 놓친 소년 같다. 나도 모르게 쿡 하고 웃음을 터뜨렸나 보다. 잠자리가 날아간 쪽을 바라보던 그가 깜짝 놀라 후딱 눈을 돌리다 나와 눈이 마주친다. 순간 그의 얼굴이 붉어진다. 나는 하늘로 쳐들렸던 그의 궁둥이를 생각하며 소리 없이 웃어준다. 그의 얼굴이 더 붉어진다. 그가 돌아서 차 위로 올라타고 그 차가 매장하게 가버리자 나는 바람이라도 맞은 듯 민망하고 허퉁해진다. 그의 차 꽃무늬를 한참 바라보다 돌아오며 생각하니 지는 해를 등지고 서 있던 그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던가 떠오르지 않는다. 나는 징저리를 치며 잠자리가 날아간 하늘 쪽을 바라본다. 아파트의 한가운데에는 국민학교가 있다. 시아버지가 지금은 헤어진 정화경 여사와 함께 새벽 조깅을 다니던 곳이다. 그가 사는 동에 402호 영감님을 비롯해서 이 동네 노인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조깅 모임이 만들어졌던 모양이다. 그곳에서 시아버지와 정화경 여사는 비록 늦지막이 만난 부부라도 금슬 좋기로 꽤 유명했다고 한다. 그의 아파트에 갔다가 우연히 만난 대학 동창은 내 어깨를 두드리며 깔깔 웃음부터 뿌려댔다. 어쩌면 좋아. 그 멋쟁이 할아버지가 너희 시아버지란 말이야. 그럼 그 기생 같은 여자가 네 시어머니가 되네. 나는 또 시아버지가 무슨 주책이라도 부렸는가 싶어 긴장했다.
그래도 너네 시아버지가 여복이 있으신 거야. 아주머니? 아니지, 할머니가 되지. 아무튼 그 여자가 할아버지를 깍듯이 잘 돌본다고 이 아파트 안에 소문이 자자해. 재혼하고 신수가 훤해지셨다니까. 거기다가 할머니 인물이 아직도 굽잖아. 늦장가 가서 그렇게만 만날 수 있으면 큰 복이야. 새 시어머니 잘 만난 네 복이기도 하고. 오죽하면 너네 시아버지 앞집에 사는 내 친구가 걱정스럽대. 그 할머니가 하도 할아버지한테 잘해드리니까 소문나면 자기 남편이 마누라 죽을 날 기다릴 것 같다고 말이야. 나도 시아버지가 정화경 여사를 만났던 것은 그의 분에 넘치는 후사였다고 생각한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여러 해 동안 문중, 사촌, 오촌 된다는 여러 어른들이 시아버지의 재혼을 거론했어도 그는 새 여자 얻어보았자 돈만 축난다며 들은 채도 하지 않았었다. 그렇다고 여자를 전혀 만나지 않는 눈치도 아니었다. 사장님 하며 추워주는 보험회사 아줌마들에게 자기로서도 손에 둘 것 없는 적금 한 몫 들어주고 그들과 어울려 춤추러 다닌다는 소문도 들려왔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다니는 여행팀에 춤바람난 아주머니들이 동행했다는 사실도 알았지만 시아버지는 그때만 해도 재혼 같은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듯이 행동했었다. 요즘 같은 세상에도 도남동 그의 집은 연탄을 쓰는 재래식 부엌이었고 화장실도 옛날 그대로였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는 강남에 이름난 아파트로 이사를 하더니 그해 나이 50을 두어 해 넘긴 정화경 여사와 결혼해서 우리의 예상을 뒤엎었다. 자식들 입장에서 70살 중반에 접어든 그에게 원하는 재혼은 그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배우자를 만난다기보다는 그의 남은 생을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뒷수발이나 해줄 수수한 과부라도 하나 얻어서 함께 살았으면 하는 거였다. 그러나 정화경 여사는 아직도 젊어서의 고운 자태를 어느 만큼 간직하고 있었고 쓰는 말씨며 옷 입는 모양새 그리고 살림살이 솜씨가 시아버지와 같이 어울리던 여느 여자들의 수준은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그녀가 초혼이라는 점이었다. 놀라는 우리들의 의식 속에는 말은 안 했지만 모두들 그의 재산이 어디로 갈까 하는 계산이 있었다. 물론 그에게 돈이 얼마나 있는 줄은 아무도 몰랐다. 원래 세운상가에서 전자제품 대리점을 하던 시아버지는 수원에 전기제품을 만드는 소규모의 공장을 지었고 그 시절에는 돈도 꽤 벌었다고 소문이 났었다. 그가 사는 40평짜리 이 아파트와 남편이 공장으로 쓰다가 부도가 나자 그가 돌려받아 임대를 주고 있는 공장 건물이 그의 재산의 전부였지만 우리들은 그가 정화경 여사와 결혼하기 전에 도남동에 있던 제법 큰 상가 건물과 그 옆에 딸린 집 한 채를 팔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어쩌는 줄 아니? 저녁에 두 분이 외출할 때 남자는 자줏빛 나비 넥타이에 정장 차림으로 위 포켓에는 같은 색 손수건을 꽂고 말이야. 여자는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둘이서 손 얹고 욱 잡고 나가셔. 아파트 여자들 그러는데 네 새시어머니는 집안에서도 한복을 입고 마루 위에서도 버선발 위에 꽃신까지 신고 꼭 옛날 기생같이 하고 있다더라. 그랬을 것이다. 그녀를 보는 시아버지의 표정은 자랑스레 빛났다. 자식이 없어 세속의 시름을 모르고 살아서인지 얼굴에 착지한 점 없이 고운 정화경 여사는 요구를 나와 젊어서 동생들을 보살피느라 혼기를 놓치고 이제껏 동양자수를 하며 결혼 같은 것은 꿈에도 생각 않다가 시아버지를 만났다고 했다. 그녀는 식사 때마다 갖가지로 담근 김치며 젓갈들을 맛깔스럽게 상 위에 차려내고 우리에게도 당당히
어머니 대접을 요구했다. 하얗게 깎은 배같이 살가운 그녀는 시아버지가 늦게 만난 신랑이라 더 중한지 남들 앞에서도 쓸어주고 닦아주는 모습이 주책스럽다기보다는 좋아 보여서 처음 아버지가 재혼한다고 했을 때 마땅치 않았던 남편과 시누이까지도 마음을 놓았었다. 정화근 여사가 세련된 옷차림에 우아한 몸짓으로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외식하러 나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생전의 시어머니가 생각났다. 그녀는 남편만 보면 눈동자가 은밀해졌다. 며느리인 나도 모르게 아들에게 살짝 돈을 주고 싶어서였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그녀는 치마 한 자락을 훌렁 걷다가 갑자기 벽쪽으로 돌아섰다. 고쟁이에 달아놓은 주머니 안에서 여러 번 잡은 10,000원 지폐 몇 장이 재빨리 남편의 손에 쥐어졌다. 돌아서면 당신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있지만 나는 그녀가 돌아선 뒷모습만 보아도 무엇을 하는지는 알았다. 한글조차 깨치지 못한 무학인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구정물에 섞여나가는 밥 하나라도 건져낼 정도로 절약하는 것과 우리 아들을 보기에도 아까워할 만큼 위하는 일뿐이었다. 부부간의 일은 아무리 남이 모른다지만 나는 전문학교 물이라도 먹었다는 시아버지와 그녀가 부부간의 은밀한 대화를 나눈다든지 다정한 몸짓을 주고받는 장경을 상상할 수가 없었다. 카키색 양복이 잘 어울리는 큰 키에 적당한 살이 오른 체격. 도저히 그 나이라고 믿을 수 없던 시아버지와 같이 찍은 어머님의 회가변 사진을 보면 쪽을 지은 머리에 작달막하고 오동통하게 살이 찐 모습이 꼭 아들과 함께 찍은 것 같아 보였다. 나는 시아버지가 자기와는 통 어울리지 않는 시어머니와 일생을 해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믿는다. 어떤 여자도 시아버지의 이기심과 인색함을 견딜 수 없을 것이고 시어머니의 무던함과 알뜰함을 따라가지 못했을 것이다. 시아버지는 그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정화경 여사와 함께 사는 동안에 시아버지에게는 변호가 많았다. 몰래 말이 없어서 항상 화가 난 듯이 보이던 그가 우선 말을 많이 하게 되었다. 야, 이거 먹어봐라. 이거 어머니가 너희들 먹인다고 밤새 부쳤어. 녹두잔이 그렇게 맛있는 것인 줄 여태 몰랐어. 야, 너희들 뭐 말 좀 해봐. 그런데 제이는 어디 있냐? 학교에서 시험 본다고? 가가 미술대학에 갈 참이지. 그림 그리는 여학교 다니지. 이 사람도 소녀딸이 미술대학 가면 좋겠다고 여러 번 말했어. 좀 좋겠냐? 제이가 그린 그림에다 할머니가 술을 놓으면. 말을 많이 하다 보니 그는 실수가 잦았다. 제이가 예원여 중에 미술과에 다니다가 남편이 부도를 내는 바람에 예술고등학교를 포기하고 일반 고등학교에 갔다는 사실도 깜빡 잊고 그의 의식은 엉뚱한 곳을 헤맸다. 하긴 애초에 제이가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도 내게는 의외였다. 그는 자기 손으로 두 소녀딸들에게 과자는 물론 돌반지 한 개 사준 적이 없고 명절이 되어도 세뱃돈 한 푼 내놓을 줄 모르는 할아버지였다. 새어머니를 앞에 놓고 그는 또다시 횡설수설했다. 아범도 뭐라고 재밌는 말 좀 해봐라. 몰래 아버지 앞에서는 주눅이 들어 말을 더듬거리던 남편은 부도가 난 뒤에는 아예 입을 봉하고 말았다. 예기치 못한 화살을 맞은 남편은 자다가 깬 사람처럼 이에 하며 허둥댔다.
할 말이 없으면 노래라도 하든지. 야, 이 너그 새어머니 심심찮게 노래 좀 하거라. 돌아가신 시어머니 제사상을 차리는 자리에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면서도 그는 빈말이라도 아범이 요즘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만큼의 정신은 있었다. 새어머니가 들어온 뒤 그가 아무리 변했다고 해도 단 한 가지 변치 않는 점이 있었다. 좀처럼 돈을 내놓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점에 있어서는 새어머니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무슨 양반이 먹을 것에까지 돈을 아끼시는지 종합검진을 받자고 해도 돈만 없앤다고 안 가시고 사실은 저번 날 아버님이 독감이 들어서 병원에 모시고 갔었거든. 의사가 혈압이 높다고 하면서 감기가 나으면 종합검진을 받아보라고 했어. 그런데도 당신은 건강에 자신이 있다면서 의사놈들이 돈 벌려고 아무 병도 없는 사람 종합검진 받으라고 한다고 욕을 하고는 병원에는 안 가시고 비싼 보약만 드셔. 그러면 뭐해? 밥이 보약이라는 말도 있는데 평소 드실 것을 제대로 잡숴야 근력을 유지하실 텐데. 네 아버지는 도대체 반찬값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시는 분이셔. 그러니 아무리 늦게 만난 부부도 2년은 2년인데 네 돈 내 돈 하는 것이 상스러워서 아무 말 않고 내 주머니 털어 반찬 사대다 보니 이렇게 손이 작아지는구나. 저녁 식사 때 보니 남편이 잘 먹더라고 하며 갈비 몇 점과 마침 마시든 게장을 싸주면서 그녀는 많이 못 주어 미안하다고까지 했다. 그러면서 아범이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줄 뻔히 알면서도 도와주지 못해 안타깝다고도 했다. 나는 정줄 곳 없이 살아온 정화경 여사를 만난 시아버지의 행운을 진심으로 다행스럽게 여겼다. 그러나 결혼 1년도 못 되어 그녀는 집을 나갔다. 그녀는 우리 가족들 사이로 슬며시 들어왔던 것처럼 떠나갈 때도 소리 없이 사라졌다. 시아버지가 너무나 상심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그 경위를 물을 수도 없었다. 하긴 묻지 않아도 뻔했다. 정화경 여사는 늦게나마 만난 남편에게 정붙이고 살아보려 했겠지만 노인네가 너무 인색하게 구니까 그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나갔을 것이다. 같은 여자로서 느끼는 치근한 정이 내 가슴을 찡하게 했다. 국민학교를 지나가면 멀리 백오동이 보인다. 나는 그 앞으로 더 걸음을 내딛기가 겁난다. 시아버지가 외출이라도 했으면 하다가 정말 그가 집에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자 입이 바짝 탄다. 그는 요즘에는 소리 없이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눈치였다. 소문내고 가보았자 요비 보태줄 자식도 없는데 다녀왔다고 하면 선물이라도 바랄까봐 그러는 것 같았다. 대부분 그는 단체 관광객에 혼자 끼어서 여행을 했는데 돌아올 때마다 그의 앨범에 수록되는 여자들의 수도 늘어갔다. 가는 곳마다 그 나라의 여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것이다. 꼭 사진을 수집하는 사람처럼 대만의 허리 가는 여자들을 비롯해서 미국, 영국, 심지어는 아프리카의 새까만 여자들까지 그의 앨범에 올라 있었다. 그리고는 딸이나 며느리 앞에서 자랑스레 그들의 손이나 엉덩이를 만져보았다고 했고 어떤 때는 그들의 피부 감촉이 어떻더라는 말까지 해서 듣는 자식들을 민망하게 했다. 지난번에는 그가 꼭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레슨도 미루고 갔었다. 그는 툭 하면 아프다고 핑계를 대서 나를 불러댔다. 파출부만 안 와도 몸이 좋지 않다고 엄살을 부렸다. 그러고 보니 이번에는 그에게서 꽤 오랫동안
후줄이 없었다. 몸이 아프다는 대신 꼭 할 말이 있다고 했던 것은 그때의 용건이 차마 아픈 환자 흉내를 낼 수가 없어서였다. 내가 가자마자 그는 비디오를 켰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의 눈빛이 어찌 비릿해 보여서 혹 이상한 테이프가 아닌가 해서 그와 함께 볼 일이 더러 겁이 났었는데 그건 아니었다. 처음 테이프가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게 무엇인지를 몰랐다. 장소는 주로 그 아파트 안이었다. 허리가 굵고 퍼머머리가 상스러워 보이는 여자가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베란다에서 활짝 웃으며 포즈를 취하기도 한다. 할머니라기엔 젊어 보이고 젊다기에는 조금 나이 들어 보이는 여자다. 요 아래 401호 사는 친구가 소개해서 선을 보라고 해서 봤는데 어떠냐? 자식들도 다 여우살이 했다더라. 이제는 초혼하는 여자는 안 볼란다. 초혼이라고 해도 말이 그렇지 과거는 다 있더라. 내 속마음이 얼굴에 나타날까봐 나는 필사적으로 자제했다. 아버님 연세가 몇인데 또 재혼하시게요? 하는 말이 튀어나오려는 것을 겨우 다물고 그러니까 맞선 보신 거예요? 하고 물었다. 이번에는 너희들 의견을 들어보려고 내가 비디오를 찍어두었어. 또 한 사람 있으니까 어떤지 잘 봐. 인물이 너무 없고 주둥이를 꼬맨 것 마냥 붙이고 있는 것이 조금 답답하기는 한데 그래도 그 사람이 당도 좀 있고 돈이 있는 과부라. 돈을 조건으로 달지는 않아서 좋아. 나이도 60이 안 되었으니까 아직 젊고. 비디오는 곧 끝이 났다. 혹시라도 저 여자 만날 기회가 되거든. 내 나이 얘기는 말어. 10년을 내렸으니까 실수 없도록 하고. 인자사 무슨 재혼이냐고 할 테지만 내가 아무리 늙었어도 너희들 신세는 지기 싫여. 그러니 내 밥상 차려줄 여자는 있어야 할 게 아니냐. 혼자 자는 잠자리도 어쩌나고. 말을 하다 말고 그는 나를 보고 비시게 웃었다. 며느리라도 그만한 것은 알만하지 않느냐는 무언의 대사이리라. 웃는 그의 얇은 입술 사이로 틀니가 환하게 드러났다. 그 입으로 여자와 키스를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퍼뜩 스쳤다. 나도 모르게 픽 웃어버린 것이 그의 말에 동의해주는 웃음으로 알았던지 이번에는 의문스런 미소가 그의 입가로 번졌다. 꼭 그가 내 몸 안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느낌에 구역질이 올라왔다. 아버님, 먼저 새어머님한테서는 연락 없으셔요? 나는 벌써부터 새 여자를 찾는 그의 편을 들어줄 수가 없어 그런 식으로 그의 부탁을 자르게 했다. 어떤 때 내가 가보면 냉장고에 정화경 여사의 솜씨로 담근 김치도 있었고 안방의 침대 시트나 베개도 그 여자가 늘 하던 솜씨로 정리되어 있는 때가 많았다. 뭐라고? 이야, 그 여자 말도 말아라. 내가 너희들한테는 창피해서 말을 못했지만 그게 그 여우라. 나한테는 처녀로 속여서 시집 왔는데 알고 보니 남편도 있고 멀쩡한 아들도 있어. 내 돈을 홀랑 뺏어가려고 그것들이 있는 술수를 다 부린 거야. 다른 사람 같으면 다 넘어갔지. 넘어갔고 말고. 내가 그 마술을 눈치채서 내쫓은 거란 말이다. 그 백녀시랑 같이 살다가는 집도 절도 없는 거렁벙이가 되겠어서 내보냈어. 그런데 또 이게 또 살살 나타나니까 빨리 새 사람을 얻어야겠어.
나는 그가 하는 말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를 가늠할 수가 없어서 듣고도 모르는 채 했다. 그는 그렇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잘했다. 배구동 주차구역에 서서 흘러내리지도 않는 머리카락을 자꾸 되돌아가고 싶은 내 마음을 붙잡듯이 다시 고무줄로 단단히 묶는다. 어둠이 깔린 길모퉁이에 공중전화가 보이자 나는 또 전화를 해볼까 망설인다. 혹시 시아버지가 오다 가다 만난 여자하고라도 함께 있어서 내가 뜬금없는 회방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런 직접 경험이 없었지만 시누이들은 멋모르고 찾아갔다가 아버지와 파출부의 몸가짐이 예사롭지 않아 여간 민망하지 않았다는 말을 곧잘 재미삼아 하곤 했었다. 그런데 그 확인 전화 한 번이 그렇게도 힘이 든다. 사실은 집에서부터 전화를 할까 했었지만 시아버지에게 말 붙일 일이 걱정스러워서 포기했었다. 이제 그 집에 들어갈 일이 코앞에 닥치니 어쩔 수 없이 수화기가 들어진다. 전화기의 버튼을 누르면서도 머릿속은 그에게 할 말을 다시 복습한다. 지난 이틀 동안 수십 번도 더 연습했는데 그때마다 말이 바뀌어졌다. 남편 명의로 되어있던 필딩 판돈 중에서 달라고 할까? 그때 명의를 넘겨받으며 그가 분명 우리 집을 지켜주겠다고 했으니까. 또 있어. 그가 발치운 론도 어머니가 우리 것이라고 했어. 그렇다고 따질 수도 없잖아. 그런 말 구차스럽게 할 것 없이 벌어서 갚겠으니 빌려달라고 하는 것이 나을까. 정확히 말하면 그건 우리 것은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언제 어떻게 그 돈을 갚아. 그냥 돌아가서 월세방을 구해봐. 부도가 나고 생활비가 없을 때도 그에게 손 벌리지 않았는데 지하실방에 다시 내려가 사는 것이 낫지 않아? 설마 이번에도 물이 나는 방이 걸리지는 않겠지. 남편이 부도를 냈던 그의 첫여름에는 해가 들어오지 않는 지하실방에서 여름을 났었다. 채권자를 피해 다니던 남편에게서는 소식이 없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나면 나도 집을 나섰다. 겨우 손수건만한 창이 방 위쪽에 간신히 뚫린 감방 같은 그곳 벽에서는 푸른 곰팡이가 피고 그 귀한 냄새가 종일 가실 줄을 몰랐다. 자다가 격에 살이라도 닿으면 눅눅한 물기가 내 몸에 싸늘한 한기를 몰아다 주었다. 어둑진한 그 방에서는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새어들어왔다. 겉보기에는 멀쩡한 그 집의 지하실은 통로도 집 뒤로 나 있어서 그곳에서 혼자 낮잠이라도 자다가 소나기라도 오면 그대로 수장되고 말 것 같아 겁이 났다. 그 방에 혼자 앉아 있으면 런던 탑에 수중 감옥이 떠올랐다. 그 몇 달 전인가 남편의 회사가 잘 돌아갈 때였다. 영국 여행 중 템스 강가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 썰물이 졌을 때 죄수를 감옥에 들여보내고 나면 밀물이 그 감방 안으로 들어와 죄수를 수장시켰다고 했다. 말하자면 그 감방은 자동 사용 장치를 갖추고 있었던 셈이다. 매초, 매분, 파도가 자리를 넓히며 감방 안으로 들어올 때 강물이 발바닥에 적시고 무릎 위로 수위가 올라올 때 죄수들의 공포가 어땠을까? 절대 권력을 가진 왕들이 자기들의 정적을 소리 없는 총으로 차단한 예는 다른 나라에서도 있었지만 그처럼 끔찍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느낌을 적은 체험담은 어디에서도 읽어보지 못했다. 살아남은 사례도 없고 죽은 자가 증언을 해줄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밤에 자다가 식구들이 다 일어나 물을 퍼내고 난 뒤로는 날씨가 흐리기만 해도 아이들 머리 위로
물이 새어드는 착시가 이뤄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래도 엄청나게 싸게 들었던 월세집이라 주인에게 항의 한마디 못했다. 집주인은 택시 운전사라고 했고 그의 아내는 파출부를 다닌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사간 뒤로 월세 지불하는 날 이외에는 거의 마주친 적이 없을 만큼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지금의 아파트에서 쫓겨난다면 꼭 그리로 다시 밀려갈 것 같은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이처럼 쉽게 시아버지에게 손을 벌릴 결심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올여름은 비가 유난히도 많은데 대학 입시를 겨우 5달 남겨놓고 애쓰는 채희를 또다시 지하실로 데려가 그 애가 날마다 수정될 것을 염려하며 잠들게 할 수는 없다. 나는 살아야 하는 일이 아무리 두려워도 아직 감성이 스펀지 마냥 삼투되는 여고생 딸들 앞에서 우연한 채 해야 하고 모범스러워야 한다. 외줄타기 하고 있는 서커스의 여자들처럼 추락이 겁나면서도 양보를 활짝 벌리고 여유 있게 웃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나는 또다시 묵은 숙제물을 꺼내듯 시아버지의 돈을 탐하고 있다. 어쨌든 지금 나는 청길 단의 끝에 서 있고 손을 내밀어 구원을 청할 곳은 이것뿐이다. 구걸하는 게 아니야. 내 몫을 찾는 거야. 내 몫을. 혼자서 다짐하는데 5년 전에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얼른 떠올라 내 편을 들어준다. 갱스야, 너 그렇게 기죽지 마. 내가 너 평생 먹고 살 제비는 네 애미가 다시 놨은 게 걱정을 하달 말어. 전라도 우리 친정동네 논이 얼마나 좋은지 너는 모를 것이오. 수리조합 물이 제일 먼저 들어와서 비가 안 와도 감흥도 모르고 쌀은 또 얼마나 좋은지 아냐? 서울 사람들은 뭐 모르고 이천쌀 좋다고 하더라마는 진제 만경 쌀한테는 못 이겨. 그 중에서도 내 논은 우리 동네 수중배기 옆에 제일 좋은 논이여. 아무짝으로도 쓸데없는 네 누이들은 다 놈의 식구인 게 그게 다 네 거요. 내가 또 주려고 돈을 못해서 한마지기 썩 사놓은 거요. 그 놈만 도지 주어도 너는 네 새끼들하고 평생 밥은 한 굶을 친 게 걱정을 말어. 그 말을 크게도 못하고 소리 죽여 속살거리는 그녀의 얼굴은 자랑스러움으로 어느덧 홍조를 띠었다. 그 논 20마지기 남짓이 그녀가 말하는 평생 먹을 제비였다. 하긴 노랭이 남편에게서 타낸 생활비를 쪼개고 쪼개서 평생에 걸쳐 사놓았으니 그럴만도 했다. 그녀가 더 자신있게 남편을 위로하는 근거는 그것 말고 또 남편 앞으로 둔 빌딩이 한 채 있었다. 시아버지가 벌써 그때부터 남편에게 줄 마음으로 그 빌딩을 남편 명의로 해놓았던 것은 아니었을 테고 세금 문제 때문이었을 것이다. 당시에는 시아버지가 이곳저곳에 부동산을 매입했을 때였으니까 그 빌딩에 자금 출처를 대는데 이미 성인으로 직장 생활을 하던 남편의 이름을 빌리는 것이 편했을 것이었다. 남편의 사업이 부도 위기에 놓여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자 그는 도움 대신에 그 건물을 자기 명의로 바꿔놓겠다고 했다. 명의 변경을 위해 인감증명서 등을 전해주러 갔을 때 내가 좀 섭섭해하는 표정을 읽었는지 그가 합디 없이 불쑥 다 날아가도 나중에 너 살 집은 지켜야 할 것이 아니냐고 말했었다. 당시에는 그 부도만 막으면 수출 대금도 들어올 것이고 어음으로 받은 물품 대금이 들어올 것이라고 믿었던 때라 여간 섭섭지 않았고 며느리 앞에서 내놓고 부동산 명의를 바꿔 남의 돈 떼어먹으라고 부추기는 그의 태도에 정남이가 떨어졌었다. 허나 지금 생각하면
어차피 남편의 회사는 부도가 났을 테니까. 그때 그의 조치는 현명한 판단이었다. 어쩌면 그가 지켜준다고 말하던 너 살 집이 그가 지금 사는 아파트 등으로 바뀌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혹시 시아버지는 정화경 여사에게 아파트를 빼앗길까봐 그리도 좋아하시던 그녀와 헤어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버뜩 든다.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실수한다. 그는 그저 내 손에서 남편의 인감을 받아들 욕심으로 그런 미끼를 던지고도 남을 사람이다. 그리고도 자신이 그런 공수표를 남발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을 것이다. 사실 돈 안 쓰기로는 우리 어머니가 더 지독했어. 내가 어릴 때 어머니는 보수요금 아끼려고 도남동에서 동대문 시장을 걸어다녔어. 그뿐인 줄 알아? 어느 인가 여름에는 옷을 홀랑 벗고 알몸으로 자야 했어. 단 2개였던 팬티 하나가 닳고 닳아서 더는 키울 수가 없게 되니까 어머니는 밤에 자는 동안에 1개 남은 팬티를 벗겨서 빨아 널었다가 아침에 걷어왔어. 나는 아랫도리를 홀랑 벗고 이불을 돌돌 말고 자다가 이불이 벗겨져나가 누나들에게 돈임을 당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그런데 왜 아버지가 돈을 쥐고 있는 것은 인색해 보이고 어머니가 그러시는 것은 알뜰하게 보였을까? 그러나 시어머니가 해놓은 우리의 평생 먹고 살 채비는 그녀가 죽자마자 시아버지가 간단하게 없앴다. 그 논 판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어울리면 플러스가 되는 수학 공식이 맞나 보다. 그런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 태어났으니 말이다. 신호음이 20번쯤을 갔는데도 기척이 없다. 계속 가기만 하는 그 음절이 그의 부재를 알리는 소리가 아니고 꼭 내 청에 대한 거절 같기만 하다. 나는 수십 번도 더 그 음을 세고 서 있다가 눈앞에 보이는 무수한 불빛을 눈으로 헤아려 본다. 어둠에 휩싸인 아파트 창에서 흘러나오는 불빛마다 더할 수 없이 따뜻해 보인다. 나는 10층 6호를 턱으로 짚어가며 찾아본다. 유독 그 집만 불빛이 없다. 이미 이웃들로부터 버려져 가위표가 쳐진 집처럼 오직 먹비더둠만이 죽음처럼 걸쳐있을 뿐 실빛 한 줄기 새어나오지 않는다. 누군가 내가 들고 있는 수화기를 빼앗듯이 가져간다. 그때까지도 신호음은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다. 나는 하는 수 없이 들고 간 반찬통이라도 경비실에 맡기려고 그쪽으로 간다. 꼭 알루미늄 진열장같이 보이는 경비실 유리 안에서 낯익은 경비원이 나를 보자 인터폰으로 무슨 말인가를 하다 말고 불에 낮게 나온다. 큰일 났어요. 이 영감님이 쓰러지셨어요. 왜요? 물어놓고 나니 바보 같은 질문이다. 낮에 쓰러지셔서 병원 응급실로 가셨어요. 아드님 댁으로 연락을 하려고 해도 뭐든지 알아야 하죠. 영감님이 아침 조깅을 끝내고 올라가면서 점심을 혼자 먹기 싫으니까 라면이라도 저랑 같이 먹자고 하셨거든요. 낮에 올라가서 아무리 배를 눌러도 문이 열려야지요. 열쇠 수리공을 불렀어요. 연세가 있으신 분이 혼자 계시면 간혹 있는 일이라서요. 베란다 창문 앞에 쓰러져 계시더군요. 그래도 그때는 의식은 있었어요. 119로 연락해서 모셔가도록 했는데 지금은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연락을 좀 주시지요. 나는 계속 바보 같은 말만 한다. 쓰러졌다는 시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다. 그토록 건강하시던 분이 한편으로 내 집 보증금 1,000만 원이 날아가 버린 듯 맥이 빠지기도 한다. 괜찮으신 분에게 어떻게 돈을 내놓으라고 할 것인가 말이다. 아이,
노인네가 혼자 계시니까 저한테라도 전화번호를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401호 영감님도 그렇게 친하시면서도 연락처는 모르시더라고요. 앰뷸런스에 실려가실 때는 의식이 거의 없으셨어요. 그가 참 119에서 그 병원차만 일찍 왔어도 좀 나았을 텐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놈의 차가 와야지요. 나중에 보니 상가 앞에서 길이 막혀서 못 왔었다니 이 부자 동네가 어디 사람 살 때예요? 유리상자 같은 경비실 안에서 하는 경비원의 말이 무대에서 배우가 내지르는 서툰 대사같이 실감이 나지 않아 서서 듣기만 한다. 나는 그때야 시아버지가 가신 병원이 어디냐고 묻는다. 401호 영감님이 다녀오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아까서 병원에서 오셨는데 아직도 못 깨어났다고 하시면서 고개만 무겁게 흔들고 가시대요. 제 생각에는 자제분들이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겨우 시아버지가 위중하다는 사실이 실감난다. 엘리베이터가 12층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고 서 있다. 나는 엘리베이터 위치 표시등을 보며 10초쯤 서 있다가 4층이면 그냥 뛰어 올라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뛰어 올라간다. 2층 층계참을 돌아가려니까 표시등의 불빛이 내려오는 것이 보인다. 1초쯤 망설이다 역시 뛰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다. 3층 층계참을 돌면서는 기다리는 편이 나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발은 뛰어오르고 있다. 시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시는 것일까? 그렇다면 이 아파트는 어쩌면 1,000만 원이 필요 없게 될 수도 있다. 그가 깨어난다 해도 몸이 다시 성해지실 리 없으니 우리는 이곳에서 살 수가 있다. 1,000만 원이 없어도 된다. 집이 생긴다는 생각보다는 병든 노인을 모셔야 한다는 부담감보다는 1,000만 원을 구걸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계단을 오르는 걸음이 가볍기까지 하다. 401호 영감님의 걱정스런 얼굴을 보자 간교한 생각을 하던 내 자신이 참을 수 없이 혐오스러워진다. 내가 어디까지 추해질 수 있는가? 가난은 불편할 뿐이지 부끄러운 것은 아니라고 딸들에게 가르친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으니 말이다.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가는 나를 곱게 늙은 401호 영감님이 붙든다. 그렇게 서두를 것도 없소. 의사 말이 깨어날 가망도 없지만 술을 더한다고 해도 기에게 누워 계실 것 같대요. 그가 참 아마 아들 내에서는 아직 모르고 있었죠. 내 그럴 줄 알았지. 고개를 끄덕거리며 얼른 말을 못하시는 영감님의 표정이 하도 심각해 심장이 바닥바닥 뛴다. 세상에 죽는 일보다 더한 일 뭐가 있다고 그리 말을 못하실까. 참, 곧 돌아갈 영감 안 좋은 이야기를 하기가 참 그렇소만 자손들은 알아두어야 할 것 같오. 그는 계속 헛기침을 하며 말꼬리를 들지 못한다. 사실은 대개 시아버지가 먼저 분에 재혼한 마나님에게 사기 결혼을 당했다우. 그 여자가 원래 처녀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 통풍 깨나 있어 보이니까 그쪽에서 다들 짜고 한 노름에 걸려들었던 거요. 그 비슷한 말을 시아버지에게 들은 것 같기도 하다. 알고 나서 금방 내보낸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여자 남편이 나타나 두룩 한통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해서 그 친구가 얼마나 고초를 겪었는지 모른다오.
돈도 수월찮게 건너갔어요. 수원 공장까지 팔아주었으니까. 그런데도 계속 괴롭혔지. 그 집 부자가 번갈아가면서 말이요. 그럼 그 여자는 뭐라고 하고요? 허이 참, 그 여우 같은 여자는 그러고도 나타나서 자기가 영감님이 하도 좋아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고 알랑거리니까 이 친구가 또 넘어갔더만. 그 여자는 자기 아들 사업하는데 이 집을 담보로 잡혀주기만 하면 자기 남편이 이혼을 해줄 테니 함께 살자고 하고, 여자 남편은 나타나 계속 공가를 때리고 하니까 덜컥 도장을 찍어주었어. 보나마나 집을 빼앗을 속셈이었지. 며칠 전에 법원에서 경비장이 날아왔다고 코가 빠져있더만 절이 되었어 그려. 이번에는 엘리베이터를 누를 생각도 못하고 나는 계단에 터덜거리고 내려온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다. 다만 영감님이 일러준 병원 이름만 떠오를 뿐이다. 경비실에 보인다. 지지지. 나방이 한 마리 유리벽에 머리를 잡아그며 푸르르 날개를 떤다. 나방의 날개에서 뽀얗게 쏟아지는 분가루가 뽀얀 불빛 아래로 쏟아져 내린다. 문득 시아버지가 가난하면 그를 미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다짐하던 때가 생각난다. 다시 생각하니 내 것이 되었을지도 모를 이 아파트까지 날려보낸 그가 정말이지 신기하게도 밉지가 않다. 죽음이 미움을 없애주어서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내가 그에게 기대할 것이 없어졌으므로.